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이닝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1주차로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의 어떤 중요한 정보, 이를테면 패턴이라든가 규칙을 찾아내는 어떤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데이터 마이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서포트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서포트와 비슷한 컨피던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주요한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페이지에 있던 내용은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마이닝과 유사하지만 약간씩 다른 통계학, 그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뭐 볼륨, 빌라서티, 버라이어티 이런 특성 중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의 특성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러한 빅데이터는 현재 사용하는 그 기술로는 사용할 수 없고, 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PC나 노트북 이런 것들이 분산 컴퓨터로 바뀌어야 되고, 운영체제도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아니라 리눅스, 분산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자바 프로그래밍 대신에 맵 리듀스라는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공부하고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빅데이터 처리 과정은 데이터를 잘 분산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해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클러스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었습니다. 얘를 우리가 클러스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클러스터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분산 컴퓨팅이라고 해서 값싼 일반 컴퓨터를 고성능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동작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을 우리가 클러스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클러스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단일 컴퓨터에 저장할 수 없으니 쪼개서 빨간색 부분은 컴퓨터 1, 녹색 부분은 컴퓨터 2, 그 다음에 청색 부분은 컴퓨터 3에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분산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분산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가 일괄적으로 동시에 처리하려면 이런 컴퓨터들이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동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기술을 우리가 분산 컴퓨팅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클러스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 클러스터 시스템이라는 것이 여러 개의 컴퓨터를 고성능 네트워크로 연결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 개의 컴퓨터 중에서 좀 대장 역할을 하는 그 컴퓨터가 있을 것이고, 어떤 지시를 잘 받아서 자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팀원 역할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말하면 대장이 필요하고 병사가 필요하고, 그죠? 팀에서는 팀장이 필요하고 팀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명이 우리가 일을 할 때, 여러 명의 사람들이 팀으로 구성되어서 일을 할 때 그 팀을 리딩하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보통 팀장이 있겠죠. 그리고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우리가 팀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클러스터 시스템에서도 그 팀장 역할을 하는 컴퓨터가 필요하고, 팀장 역할을 하는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들은 팀원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팀장 역할을 하는 컴퓨터를 우리가 마스터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 노드가 아닌 다른 컴퓨터들을 우리가 슬레이브 노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요 각각의 컴퓨터를 컴퓨터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클러스터 시스템 자체를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컴퓨터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이것도 컴퓨터고 요 안에 있는 것도 컴퓨터면 헷갈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클러스터 시스템에서는 이 전체를 우리가 클러스터 시스템, 분산 컴퓨터 이렇게 부르고, 이 클러스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런 컴퓨터를 우리가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드 1, 노드 2, 노드 3, 노드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좌우단간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팀장 역할을 하는 컴퓨터 노드가 이제 마스터 노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노드들을 우리가 슬레이브 노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스터 노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빅데이터를 쪼개야죠. 쪼개서 빨간색은 네가 가져, 녹색은 네가 가져, 청색은 네가 가져, 이렇게 지시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 역할을 이제 마스터 노드가 하는 것이고요. 슬레이브 노드들은 마스터 노드로부터 야, 빨간 데이터를 네가 가져. 그러면 알았어, 내가 잘 킵하고 있을게, 필요하면 나한테 얼마든지 얘기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처리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러스터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가 분산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분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동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도 그렇게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자바, 파이썬, C, C++, 자바스크립트 이런 언어와 달리 이런 언어들은 단일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것이고, 이런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한데, 그런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맵 리듀스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맵 리듀스 프로그램은 따로 맵 리듀스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자바라든지 파이썬으로 우리가 요 맵 리듀스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바를 사용할 수도 있고 파이썬을 사용해서 이제 이 맵 리듀스를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에는 자바로 이제 맵 리듀스를 좀 실습하는 그런 수업을 했었고, 이제 3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프로젝트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에서 몇 년 전에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했었고, 작년에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바보다는 파이썬이 좀 더 쉬워서 이제 파이썬 언어로 이런 맵 리듀스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고 실행해보고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 때 빅데이터 프로젝트 수업을 들으시면 이제 실질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맵 리듀스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 시간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좀 안다는 차원에서 맵 리듀스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지 아주 개괄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클러스터 시스템은 우리가 마스터 노드를 다른 말로 네임 노드라고 하고요. 슬레이브 노드를 데이터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는 네임 노드 하나, 그리고 슬레이브 노드, 그러니까 즉 데이터 노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개의 컴퓨터로 구성된 클러스터 시스템이고, 이 클러스터 시스템에 있는 컴퓨터들은 고성능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네임 노드는 마스터 노드, 데이터 노드는 슬레이브 노드이기 때문에 네임 노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스터 노드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노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슬레이브 노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클러스터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인풋 데이터 빅데이터예요. 에게 교수님, 이거 4개 문장이 있는데 이거 빅데이터인가요? 라고 저한테 반문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코딩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풋 데이터는 그냥 빅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요 인풋 데이터인 빅데이터가 있고 이 빅데이터가 단일 컴퓨터에 저장이 안 되니 이렇게 네 등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I like you라는 한 등분, 이 조각을, 요 데이터 조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청크라고 부릅니다. 청크 혹은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청크 하나, 청크 둘, 청크 셋, 청크 넷. 그래서 I like you라는 청크 하나, you like me라는 청크 하나, 그 다음에 애플이라는 청크 하나, 그 다음에 애플독이라는 청크 하나. 그래서 요 빅데이터를 4등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크죠. 그래서 첫 번째 청크는 이제 데이터 노드 1에 저장이 되고, 두 번째 청크는 데이터 노드 2에, 세 번째 청크는 데이터 노드 3에, 마지막 청크는 데이터 노드 4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분산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임 노드는 요 빅데이터를 4등분해서 각 청크를 각각의 데이터 노드에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했고, 요 맵리스 프로그램은 크게 동작이 맵하고 리듀스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하는 맵리듀스 프로그램은 맵 단계랑 리듀스 단계 두 개의 단계로 크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맵 단계에서는 이 맵 단계에서 이제 요 맵이라는 프로그램, 즉 이제 매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매퍼라고 부르기도 하고 맵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 맵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맵 리듀스 프로그램에서 맵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은 뭐 한다? 요 데이터 노드 1에 있는 요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출력을 내는 겁니다. 어떤 출력을 내냐면 요 I like you를 인풋 데이터를 받아서 요 매퍼가 각 단어의 빈도를 계산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I라는 단어는 한 번 나왔죠. like라는 단어도 한 번 나왔죠. U라는 단어도 한 번 나왔죠. 이렇게 빈도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내요. 이 출력은 마치 파이썬에서 튜플처럼 출력을 내고, 요 왼쪽에 있는 이걸 우리가 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얘를 우리가 value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데이터 노드 2에서 돌아가는 매퍼라는 프로그램도, 맵 펑션도 데이터 노드 2에 있는 데이터는 you like me죠. 이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을 어떻게 낸다고요? you의 빈도는 하나, like의 빈도는 하나, me의 빈도는 하나, 이런 식으로 출력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you like me는 키가 되는 것이고 111은 value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키 밸류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데이터 노드 3도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고요. 데이터 노드 4에 있는 이런 그 청크 4도 입력으로 매퍼가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맵 프로그램이 수행된 다음에 나온 출력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 데이터 노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한해서 빈도수를 계산한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그 4개의 데이터 노드에서 나온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리듀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전달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리듀스 프로그램이 요 4개의 결과를 다 취합을 해서 뭘 한다고요? 좀 지우고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요 리듀스라는 프로그램이 요 결과들을 다 취합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I라는 단어는 요 데이터 노드 1에서 한 번 나왔지만 한 번 나왔네요. 그리고 like라는 단어는 데이터 노드 1에서 한 번 나왔고, 데이터 노드 2에서 한 번 나왔으니까 이걸 조정하면 like는 2번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you라는 단어 여기 한 번 나왔고 한 번 나왔죠. 그래서 2번 나오게 된 것이고, me라는 단어는 한 번 나왔네요. 그죠? 애플이라는 단어는 한 번 나왔고 한 번 나왔기 때문에 2가 되는 것이고, 도그라는 단어는 한 번 나왔기 때문에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듀스 프로그램 뭐 한다고요? 맵 프로그램의 결과를 다 모아서 다시 우리가 그 계산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like라는 단어는 데이터 노드 1에서 한 번 나오고 데이터 노드 2에서 한 번 나왔기 때문에 합산을 하면 2번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최종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맵리듀스 프로그램은, 맵이라는 프로그램은
그 맵이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데이터 노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맵이 실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고, 그럼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인가요? 요 입력 데이터의 하나는 데이터이고, 요 출력 결과는 요 입력 데이터의 하나는 출력 결과죠. 그래서 각각의 이런 결과가 나왔고, 니디스 프로그램은 얘네들 다 합산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 빈도수를 다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맵 니디스 프로그램이 작성되는데, 그러면 왜 그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맵 니디스 프로그램을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를 4등분 했잖아요. 4등분하고 이 데이터를 4개의 매퍼가 동시에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병렬 처리하는 거지.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요 하나를 처리하는데 1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단일 컴퓨터에서 요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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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에서 4초가 걸리겠죠. 그죠? 그런데 요 맵 니디스 프로그램에서는 그 1초에 요 4개가 동시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빠른 겁니다. 그죠? 그 단일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잖아요. 얘 끝나고 얘 끝나고 얘 끝나고 얘 끝나고 해서 순차적으로 실행돼서 하나에 1초씩 걸린다고 하면 4초가 걸리는데, 요 맵니스 프로그램은 그 1초에 요 4개를 동시에 실행시켜 버립니다. 결과 나오는 거죠. 그럼 리디스는 얘를 딱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빅데이터가 처리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 때 빅데이터 프로젝트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다양한 자료 구조,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런 식으로 맵 니디스 프로그램으로 변환해서 작성하고 실행하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계학습이나 어떤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들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맵 니디스 프로그램으로 변환돼서 실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았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잠깐 설명하려고 하니까 뭐 그 깊이 있게 제가 그 강의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이유는 데이터 마이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거랑 유사한 통계학과 빅데이터에 대해서 컨셉을 이해하고 데이터 마이닝과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데이터 마이닝 공부했었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공부했어요, 그죠?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과 빅데이터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뭐 언뜻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업 활동 보고서 작성해야 되니까 지금 몇 시 몇 분에 온 교수님께서 데이터 마이닝과 빅데이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질문하였음,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본인이 한번 답을 달아보세요. 여러분 데이터 마이닝 공부했죠? 빅데이터 공부했죠? 어떤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디퍼런스가 있을까요? 첫째 생각나는 게 뭐예요? 데이터 마이닝은 단일 컴퓨터에서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주 훌륭합니다. 빅데이터는 어떤 거죠? 단일 컴퓨터가 아니라 클러스터 시스템, 그죠? 클러스터 시스템.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그죠?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이 뭐죠?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 뭐죠? 정형 데이터죠. 그죠? 정형 데이터. 빅데이터에서는 정형 데이터 플러스 반정형 데이터 플러스 또 뭐다? 비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는 뭐가 있을까요? 음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화 내용, 그 다음에 영상, 이미지, 이런 게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사실은 요즘 세상에서는 정형 데이터보다 비정형 데이터가 90% 이상 많이 생성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빅데이터에서는 이런 비정형 데이터도 많이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정형 데이터 위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이런 정형 데이터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까지 모두 커버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많죠? 데이터 마이닝은 단일 컴퓨터에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 정도를 분석하죠. 자동으로 우리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보통 여러분들 컴퓨터가 10TB면 하드디스크가 10TB 미만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 데이터 마이닝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반면에 빅데이터는 어때요? 1PB 상관없죠? 아무리 데이터가 크더라도 분할해 가지고 분산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이걸 크게 넘어서는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겠죠. 그죠? 또 데이터 마이닝과 빅데이터의 차이점이 또 뭐예요? 데이터 마이닝은 주로 파이썬 언어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는데, 빅데이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맵리듀스를 한다고 했었죠? 맵리듀스, 그죠? 요 맵리듀스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등 다양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빅데이터가 이런 거고 데이터 마이닝이 이런 거고, 그러니까 나는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유사점 뭐예요? 빅데이터도 결국 원하는 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찾겠다는 것이고, 데이터 마이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술술술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술술술 뭐 빅데이터 장점은 이렇고 데이터 마이닝 장점은 이렇고 차이점은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이 마치 강의하듯이 잘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일단 좀 지워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기계학습, 머신 러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 되게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머신, 보통 이제 머신, 여기 강세가 있죠? 머신 이렇게 부르죠? 요 기계인데, 요 기계는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마이닝이나 IT 분야에서의 기계는 우리가 컴퓨터일 수도 있고요, 로봇일 수도 있고, 가전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정한 기기를 지칭할 때 뭐 컴퓨터, 로봇, 가전제품 이렇게 지칭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을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뭐 인공물이죠, 그죠? 인공물. 이걸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 기계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계하면 일반 상식으로는 뭐 기계공학과에서 다루는 뭐 무슨 뭐 내연기관, 그죠? 무슨 뭐 항공기 엔진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기계공학 분야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IT 분야에서 이 기계라고 하면 컴퓨터, PC, 노트북, 스마트폰, 로봇, 가전제품 할 것 없이 이런 것들 총 아우르는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명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일 수도 있고, 뭐 노트북일 수도 있고, 혹은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기계를 학습시킨다 이런 말이죠. 학습은 우리가 뭐 새로운 걸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의 의미와 기계학습의 의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오늘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그 컨셉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여기 모집단이 있네요. 이제 모집단.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파퓰레이션, 그죠? 모집단이 있죠. 이 모집단이 엄청 커요. 엄청 커서 어떻게 한다고요? 표본을 추출해요. 여기까지는 우리 통계학 시간에 배웠던 그거랑 똑같아요. 표본을 추출해.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단 데이터 뭐였죠? 대한민국 20세 남성의 키 300만 명이죠. 모집단이 너무 커요? 우리가 표본을 추출해요. 3,000명의 그 남성을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이제 그 전화를 하거나 뭐 직접 만나서 키를 물어보겠죠. 요 3,000명이 표본, 샘플이 되겠죠. 샘플이 됩니다. 그리고 이 3,000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막 키를 막 조사해요. 첫 번째 사람은 176, 두 번째 사람은
172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통계학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약간 비슷한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20세 남성의 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 앞서 좀 더 적절한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60세 남성이 있고 60세 남성이 있어요. 한 100만 명 있다고 합시다. 모집단 이렇게 있어요. 모집단은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60세 남성이 있고요. 이 중에서 폐암 환자가 몇 명이나 될까? 폐암 환자가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 명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많지. 그래서 우리가 이 100만 명 중에서 1000명을 그냥 임으로 무작위로 우리가 뽑았습니다. 1000명을 뽑았죠. 얘는 뭐죠? 1000명은 표본이 되는 거죠. 표본. 샘플이 됩니다. 샘플이죠? 그러면 100만 명은 우리가 다 조사할 수 없지만 1000명은 조사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직접 1000명에 대해서 첫 번째 사람은 암이 아니고 두 번째 사람은 폐암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명에 대해서 우리가 요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암이 아니고 뭐 암이 아니고 뭐 1000번째 사람은 암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00명 각각에 대해서 폐암 환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전화조사를 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레이블. 혹은 클래스라고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블이나 클래스라고 하고요. 우리가 100만 명을 이렇게 할 수 없지만 1000명은 할 수 있죠. 시간과 돈을 들이면. 그래서 요 첫 번째 사람은 나는 폐암 환자가 아니다. 그래서 레이블은 X가 되는 것이고 혹은 클래스는 X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나는 폐암 환자다. 그럼 레이블은 제로, 클래스는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레이블링 한다고 하기도 하고 라벨링 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은 레이블링이라고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라벨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 1000명의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 레이블링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모여지면 얘를 갖다 뭐라고 한다? 훈련 데이터, 트레인 세트라고 합니다. 트레인 세트, 훈련 데이터. 보통 요새는 훈련 데이터라고 하기보다는 학습 데이터로 많이 하고요. 얘를 학습 데이터라고 하지 않고 시험 데이터라고 많이 합니다. 좀 바뀌어서. 그래서 1000명의 표본을 뽑아서 사람들 직접 조사해서 각각의 사람이 폐암 환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한 요 레이블링을 조사한 요 데이터를 우리가 훈련 데이터 혹은 학습 데이터라고 합니다. 트레이닝 세트라고 해요. 트레이닝 세트.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요 레이블링은 누가 달아요? 요 전문가가 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설문조사에서 이제 이 레이블이나 클래스를 이제 답을 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답 세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제 이 훈련 데이터 그 다음에 표본을 같은 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마이닝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되어 오다 보니까 분야마다 약간씩 달라요. 통계학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컴퓨터공학에서 바라보는 관점, 산업공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서 좀 이렇게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 이제 100만 명의 그 남성이 있고요. 60세 남성이 있고 우리가 1000명의 표본을 뽑았어요. 네, 표본을 추출했어요. 근데 이 표본을 우리가 훈련 데이터 또는 학습 데이터 트레인 세트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표본하고 얘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000명에 대해서 1번째 사람은 폐암에 안 걸렸고 두 번째 사람은 폐암에 걸렸고 이렇게 해서 1000번째 사람은 폐암에 안 걸렸고 이렇게 각 사람에 대해서 클래스를 우리가 정했어요. 즉 레이블을 우리가 달았죠. 요 데이터를 우리가 정답 세트라고 합니다. 레이블 세트라고 합니다. 이거 누가 달아요? 사람이 다는 거죠. 도메인 전문가가
얘를 정답 세트, 레이블 세트라고 합니다. 요 클래스를 우리가 headup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답 세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특징, 피처라는 걸 우리가 추출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어떤 패턴이 되는 것이죠. 패턴. 요 패턴을 우리가, 패턴이나 규칙을 우리가 추출하는 것이고, 요걸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학습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클래스피어 트레이닝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어요. 모델을 딱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모델이 있으면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시험 데이터, 영어로 테스트 세트라고 합니다. 시험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 미지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것은 정상, 이것은 폐암, 이런 식으로 실제 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분류하는 걸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그죠? 우리 모집단 데이터를 전체 조사할 수 없으니 이 표본 데이터를 추출해서, 소량의 표본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 훈련 데이터, 학습 데이터 혹은 트레인 세트라고 얘기하고, 도메인 전문가에 의해서 정답을 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폐암 환자가 아니고 두 번째 사람은 폐암 환자고, 이런 식으로 그 레이블을 이제 달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세트를 정답 세트라고 그러고, 이 정답 세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패턴을 찾게 되는 거죠. 요런 데이터에 어떤 특징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특징인 거지. 예를 들면 이렇게 1번부터 1000명까지 이제 폐암 환자인지 정상인지 우리가 확인하다 보니까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나이가 많을수록 폐암 환자에 걸릴 가능성이 크고, 나이가 적을수록 폐암 환자 아닐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게 일종의 패턴이 되는 거죠.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걸 바탕으로 컴퓨터를 혹은 소프트웨어를 학습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떤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모델이 어떤 모델이에요? 뭐 if A라는 사람이 뭐 60세 이상이면, 그 다음에 뭐 담배를 뭐 30년 동안 피워왔으면, 이런 식으로 이때는 뭐 폐암 환자고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 다른 말로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모델을 가지고 이 모집단 데이터에서 표본이 아닌 미지의 데이터, 미지의 새로운 데이터, 우리가 보통 이거를 시험 데이터라고 합니다. 혹은 트레인 세트라고 하는데, 미지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 모델을 가지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류하는 거죠. 이 데이터는 정상이 아니다, 폐암 환자다,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 데이터를 우리가 해답을 얻어서 그 레이블 세트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어떤 특징이나 패턴을 찾고, 그것들을 이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학습을 시켜서 결국에는 학습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모델에 기초해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미지의 데이터에 대해서 판별을 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데이터 마이닝 약간 다르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내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겠다, 그런 관점이 좀 높고요. 기계학습,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학습시켜서 사람 대신에 좀 자동으로 컴퓨터가 뭔가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제 기계학습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인공지능이 너무 핫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대체적으로 꼭 하고 싶은 뭐 세부 전공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A라는 친구는 나는 컴퓨터 보안을 꼭 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 친구는 컴퓨터 보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신 신인 교수님 중에서 그 컴퓨터 보안 하시는 교수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IT 분야에서 컴퓨터 보안을 하겠어. 그러면 신인 교수님한테 컨택해서 그 연구실에 가서 열심히 교육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사물 인터넷을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 뭐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무인자율주행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럼 정동원 교수님 랩에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딱히 내가 할 게 별로 없어.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다만 뭐 소프트웨어 융합공학과가 취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전공 공부해서 내가 취업을 잘 하고 싶어, 이런 학생이라고 하면, 딱히 뭐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하면 인공지능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요새 트렌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하더라도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거의 유일한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인공지능은 보통 우리가 Artificial Intelligence, 말 그대로 Artificial은 인공의,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그런 뜻이고요. Intelligence는 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AI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요 AI가 되는 것이고, 이 인공지능은 이 기계학습하고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우리 그 뇌과학자들이, 해부학자가 사람의 뇌를 분해해서 살펴보았더니 사람의 뇌가 이렇게 동작한다, 그런 걸 모방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만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두뇌에는 약 1000억 개에 해당하는 뉴런,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신경세포. 네,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신경세포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추상화해서 인위적인 네트워크로 우리가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상화가 어떤 의미냐면, 이 복잡게 굉장히 동작 방식이 우리가 뭐 이해하기 난해할 정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경세포의 동작 방식을 너무 세세하게 분석할 건 아니고, 주요 어떤 메커니즘만 우리가 그 표현해서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설명을 드릴까요? 어떤 그 일을 할 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서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찬찬히 살펴보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이 일이야. 그러면 우선 이 일부터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일종의 추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인데 이거를 다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고, 이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동작을 하는 개만 딱 뽑아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자, 이겁니다. 수학으로 표현해야 우리가 이제 코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신경세포고, 이제 신경세포는 여기 핵이 있죠. 핵이 있고 여기에 수상돌기가 있습니다. 꼬리 같은 게 있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했더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가 핵이고, 그래서 얘는 신경세포죠. 이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퍼셉트론이라고 하고, 여기에 핵이 있는 것처럼 여기 핵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요 가지들이 입력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이고, 얘가 뭐다?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경세포의 그 형태나 모양을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세포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이 모델, 퍼셉트론이라고 하는데, 이 퍼셉트론에 핵이 있고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뉴런, 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어떤 전기 신호를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다 쳐요. 이렇게 있으면,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꼬리 부분이, 이 부분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꼬리랑 이 입력이랑 서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신경세포가 전기 신호를 전달하면 두 번째가 받아서 이웃한 신경세포에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판단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커니즘이 진행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요 신경세포를 이렇게 수학적인 모델로 만들고 이런 신경세포를 서로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한번 두뇌가 동작하는 방식으로 우리 그 모델이 동작하게 해서 그 데이터 분석을 해보자,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지금 이 시간에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 4학년 1학기 때 뭐 손창 교수님도 인공지능 수업을 하시고 저도 인공지능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병행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신경세포를 퍼셉트론, 이렇게 퍼셉트론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요 퍼셉트론 핵이 있고요, 여기 입력이 있고 이렇게 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Y가 되는 것이고 입력은 X1, X2, X3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입력이 있어요. 입력. 하나의 출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X1이라는 입력에는 W1이라는 가중치가 있습니다. 가중치는 뭐다? 이 X1이 X2, X3에 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W1이 0.6이고 W2가 0.2고 W3가 0.2면 세 개 입력 중에서 X1, X2, X3 세 개 입력 중에서 X1은 60%만큼 중요하고 X2는 20%, X3도 20%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는 각 입력의 중요도를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와닿게 제가 예를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출력 Y는 어떤 의미냐면 외곽의 음악 콘서트에 갈 예정인가? Yes, No. 그죠? Yes, No가 되겠죠? 1이면 Yes, No는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개 입력이 있는데 X1 입력은 날씨는 좋은가?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 1이고 아니면 제로가 되겠죠. X2는 여자친구와 함께 갈 것인가? 함께 갈 것이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로가 되겠습니다. X3는 전철역 근처에서 열리는가? 전철역 근처에서 열리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X1, X2, X3에 1, 0, 0가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죠? 1, 0, 0는 날씨는 좋고 혼자 갈 거고 그 다음에 전철역에서 열리지 않을 거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날씨는 좋고 여자친구 없이 혼자 갈 거고 전철역 근처에서 열린다는 소리죠. 그리고 X1의 입력이 0.6만큼 중요하고 X2는 0.2, X3는 0.1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력은 X1 1이죠. 1이고 0.6을 곱하죠. 플러스 X2는 제로죠. 가중치는 0.2죠. 플러스 X3는 어떻게 돼요? 가중치는 0.2죠. 1이죠. 곱하죠. 그래서 0.6 곱하기 1 플러스 0.2 곱하기 0 플러스 0.2 곱하기 1 해서 계산해보면 0.8이 됩니다. 지금 Y는 어떻게 계산한 거죠? 가중평균 구한 겁니다. 가중평균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0.8이 어떤 미리 정해진 값, 세타보다 크면 1로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비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101이 들어갔을 때 Y값은 1이 나오겠죠. 그럼 무슨 말이다? 나는 날씨가 좋고 전철역 근처에 열리면 음악 콘서트에 갈 것이다 라는 정보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 가중평균은 우리가 좀 수식적으로 표현한 게 이런 것입니다. 이 수식이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얘를 이렇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그 신경세포, 뉴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 뉴런들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퍼셉트론이죠. 퍼셉트론들이 층으로 복잡하게 쌓여있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고 하고요. 이제 얘가 인공신경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공신경망 네트워크는 크게 입력층, 이게 층이죠.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이런 식으로 각 층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 층에는 이렇게 퍼셉트론이 여러 개 있습니다. 퍼셉트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노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델을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이 신경세포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전기 신호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모사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도 아주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죠? 인공신경망은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이나 기계학습 방법과 다르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전두엽에 있는 신경세포를 잘 모사해서 이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컴퓨터를 그렇게 인공적으로 이제 인공 두뇌를 만든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데이터 마이닝이나 혹은 기계학습과는 약간 차별점이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다음은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습니다. 보통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이런 분야는 CRM이라는 고객 관리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그래서 딱 봐도 이 CRM은 경제학 분야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 CRM이 좀 발전을 해서,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에 경제학 쪽에서 CRM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이게 좀 발전이 된 게 데이터 마이닝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 2000년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데이터 마이닝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로그 기록 데이터나 위치 정보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빅데이터로 발전이 됐고, 이게 2010년 이후에 이 빅데이터가 다시 사물 인터넷과 만물 인터넷의 등장으로 실시간 처리 빅데이터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1950년대 인공지능 기술이 처음으로 이제 연구되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는 규칙 기반으로 연구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if문 이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행동하라, 이 조건을 만족하면 저렇게 행동하라, 이런 식으로 규칙 기반으로 우리 인공지능이 되다가 이게 이제 한계가 봉착하면서 통계 기반, 즉 수학 기반으로 발전하기도 했고, 이 방식이 발전해서 1990년대 후반에 기계학습 방식이 나온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인간 두뇌를 모방해서 인공신경망이 발전했고, 요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과 기계학습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런 인공신경망이 발전해서 2010년 이후에 딥러닝으로 크게 발전을 이루었고요. 오늘날 데이터 분석은 딥러닝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마이닝이나 빅데이터를 열심히 잘 공부하고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4학년 때 인공지능 수업을 여러 개 들을 거예요. 그 인공지능 수업을 이해하려면 그 기초 지식인 이 데이터 마이닝과 기계학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어야 요 딥러닝 인공지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의 마지막 부분인데, 데이터 마이닝은 뭐라고요?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형 데이터에서 패턴이나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영 활동을 위한 자료로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빅데이터 마이닝은 뭐라고요? 분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비정형 데이터에서 패턴이나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정형 데이터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음성, 대화, 영상, 이미지 이런 데이터가 주가 되겠습니다. 주로 경영 활동을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계학습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내거나 미래 예측이 목적이고, 다양한 도메인에서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계학습은 주로 이제 수학적인 지식을 기초해서 이제 이 기계학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적분, 확률, 통계 이런 것들은 꼭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수업을 들어서 기초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 인공지능은
기계가 스스로 빅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무인 자동차, 드론, 로봇 이런 것들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인공지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수업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 방법에 다양한 그 종류가 있었는데 데이터 마이닝이 이런 것이고 빅데이터와 기계학습과 인공지능과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잘 아시겠죠? 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한 단계 높은 그 이해도를 얻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좀 데이터 마이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잘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연구실로 오셔서 상의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친절하게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수업을 마치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마이닝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해당되는 기초적인 산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에서 기초적인 산수는 뭐냐면 similarity, distance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쉽게 말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그러니까 수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데이터 마이닝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similarity, distance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